여론조사를 좀 보니까요. 국힘 지지층 결집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아직 결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력은 지금 95% 이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결집력은 60에서 70% 정도다. 아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결집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두 후보와의 격차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약 7에서 8% 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집되면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좁혀질 것이다. 이런 평가인데 어떻게 해야 결집이 될까요? 예, 오늘 매일신문에서 한길 리서치 맞아요, 여론조사를 이제 했는데 그게 사실상 후보 단일화 이후의 첫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봤을 때 지금 김문수 후보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11% 차이가 나죠. 네. 아직까지 한 자릿수로는 이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표 심리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뭐 기껏해야 젖잘사다. 이런 어떤 기분이 딱 드는 순간 결집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심플한 어떤 논리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논리를 가져야, 방금 우리 박 대변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심플한 어떤 논리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거판 같은 이런 짧은 어떤 순간에는 어떤 논리보다도 결국은 그런 말을 하는 어떤 스피커의 영향력이 더 큰데, 그런 면에서도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진영의 빅 스피커들이 와서 그런 어떤 논리를 설파해야 되는 거죠. 저나 우리 박 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그 논리가 국민들한테 잘 안 먹혀요. 그런데 빅 스피커들이 그런 논리를 전파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진영 사이의 어떤 결집이 좀 더 이제 필요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차츰차츰 우리 진영의 어떤 결집에 도움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가속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분들의 합류가 결정적으로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준비한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9.5%, 김문수 후보가 38.2%, 그러니까 11.3% 정도, 11.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벌어진 첫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도 차이가 어떻게 되냐?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36.8%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 간에 6%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으로 당 지지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지금 표본 오차 신뢰 수준을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당 지지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좋다가 51.1%, 국힘 중심으로 정권 유지되는 것이 좋다가 38.3%.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직 그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결집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1.3%포인트 차이면 그 보수 표심이 완전히 또 결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도층 공략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한 자릿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관측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들 분석과는 조금 다르게 보수층은 와해되기보다는 뭉치고자 하는 현상이 조금이나마 관측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아직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를 유지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그거죠.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이재명이 더 많은 지금 표를 받고 있고, 그렇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거의 지지율과 비슷한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 말은 즉슨 소위 이제 중도로 분류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재명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지금은 이재명 쪽에 힘이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희가 너무 비관할 것이 없는 것이
이재명이란 사람은 3년 가까이 어떤 자신의 실질적인 선거 캠페인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공부를 지금 해야 될 정도로 과거의 미담들이나 그런 것들이 발굴이 많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부터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이 얼마나 가열차게 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세일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 어제부터 그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0억이 넘고 이준석 후보도 13억인데 네. 40살에 김문수 후보가 그 많은 공직을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물론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73세의 고령에 출마를 한 전현직 그런 관료 강료 출신 지자체장까지 했던 이런 분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청빈한 삶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또한 우리 설란영 여사와의 또 러브 스토리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이제 선거 캠페인이 각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제가 지지율 수치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44%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수 표심이 더 결집이 되게 되고 중도층 공략에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진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51대 49의 대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측을 해봅니다. 안 그래요, 의원님? 예, 뭐 전쟁터에서도 뭐 꽃은 피고 우리가 절망에서도 이제 희망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야, 예. 근데 이제 우리 진영에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면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희망회로 돌린다, 또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안 돌려야겠네요. 예, 저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 후보 격차에서 두 자릿수는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커요. 예.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또 현실도 이제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이제 빅텐트도 빅텐트지만 또 국민들에게 정말 그 호소하고 업소해야 될 포인트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느냐. 입법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행정부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현재 사법부를 지금 망치기 위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 또 특검법을 한다, 이런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잡게 되면 대법원 대법원 조직을 바꾸어서 사법 지금 현재 법원 조직법을 이제 벌써 발의된 것에 기존의 대법관을 이제 14명에서 30명까지도 하는데 이 30명 안에는 자격 기준이 기존의 판검사에서 일반인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은 소위 말해서 좌파 시민 운동가들이 대거 들어가서 우리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 할 수 있는 대법원조차도 완전히 일방 좌편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을 쫓아낸 탄핵시킨 케이스는 필리핀에 전 세계적으로 두테르테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두 가지 저는 어떤 감정적 선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약자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리 그리고 그 균형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감정선을 우리가 끝까지 좀 건드려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박 대변인도 이야기지만 지금 이재명, 김문수를 대비하다 보면 참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비슷한 면은 한 사람 이제 비슷한 점은 두 사람 다 경기지사를 역임한 거라든지 또 고향이 이제 TK라든지 이런 비슷한 면은 있는데 극단적으로 한 사람은 진짜 재산이었고 한 사람은 저수지에 숨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육범이라고 하지만 국사범이고 한 사람은 완전히 잡범으로 이제 돼 있고 또 한 사람은 한 여자밖에 모르는데 한 사람은 뭐 한 여자 호소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든지 또 한 사람 진짜 범죄가 뭐 이렇게 드러난 거 말고 없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어떤 재판 수사도 수없이 이게 많은 거라든지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뭐 당군일이 최대 치적한 겨우 뭐 대장동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김문수 후보는 정말 GTX라든지 또 뭐 그 고덕지구의 반도체 삼성 반도체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반도체 산업에 결정적으로 뭐 기여한 거라든지 등등등 대비되는 이런 어떤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는 김문수에 대한 실체를 모르는 어떤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삶을 보면 30대까지는 노동운동가의 삶에서 40대, 50대는 국회의원 3선에 경기도지사 했는데 이 60대의 삶은 보면은 완전히 그 아스팔트 내지는 어떤 정치할 때마다 패배한 예를 들면 뭐 2018년도 대구 수성구에서 김부겸한테 진 것부터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치고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이 60대 삶에서 이제 70대 이제 그 고목이 꼽히는 이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60대 삶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김문수란 상품에 대해서 팔 게 너무 많다. 이런 점을 우리 당이 그리고 주변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서인지 이제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후보 모두 영남권을 찾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 시기에 이어서 이제 울산하고 부산을 방문을 합니다. 저녁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유세를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대구하고 포항, 울산을 또 찾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를 찾아서 학식을 먹고 또 대구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 식당 학식을 먹는다고 하네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저께도 동성로에 왔었고 또 어제 좀 쉬고 또 오늘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구 경북에서 본인의 지지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막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먹혀요. 지금 대구의 가장 번화가 동성로에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지나갈 때 많은 젊은 층들이 환호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이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을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도 참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청빈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히려 사실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건 세일링 포인트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진짜 신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껏 버는 게 자본주의 아니야? 약간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관여층들 중에는 이재명 왜 좋아라고 하면 서민 출신이잖아.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잖아. 이런 서사에 감화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막연하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생애 주기의 전반이 오히려 정말 청빈 그 자체고 저관여층들이 봤을 때는 이게 기득권 보수랑은 조금 다르구나.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점들이 오히려 전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그렇게 그 시장 상인들과 융화되는 모습도 전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남권 TK, PK에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좀 이념 색채를 드러내는 것이 이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투트랙으로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란영 여사와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이제 따님을 그 결혼시켰던 그런 에피소드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어필을 하면서 오히려 저관여층들에게 소구를 하고 고관여층들에게는 정말 그 꼿꼿하고 강단 있었던 그런 김문수 후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유세 초기 일정들을 TK, PK 중심으로 잡는 것은 나름대로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안에 메시지와 어떤 정책들이 담기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 영남 표심 잡기에 다들 나섰는데 영남에서 앞으로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TK에서 35% 득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 후보도 20% 대구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또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영남의 표심이 어떻게 그 집토끼들이 어떻게 표심을 보여줄지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각 후보들이 공약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공약을 대체로 봤는데 대체로 뭐 일자리 공약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저희는 사법부와 사정기관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듯이 검찰 권한 축소 그리고 대법관 증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검사 파면제까지 도입하기로 했어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사법방해죄 신설 그리고 공수처 폐지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일관되게 어떤 그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정부 때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제 공수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2단계로 이제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나가서 공수처의 어떤 규모를 대규모로 늘리겠다. 예. 뭐 이런 것과 동시에 또 검사 어떤 파면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재 공무원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파면 제도가 있어요. 징계할 때. 파면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공무원 징계 수단 중에 뭐 징계 양정 수단 중에 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단계의 예. 그런 어떤 징계 수단인데 근데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이 파면이 되면 이제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못 받게 되는 예.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한 어떤 신분상의 어떤 위협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도 본인의 어떤 수익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겁나는 무서워서 징계죠. 수사 못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왜 일반 공무원에서는 있었는데 검사들은 없었느냐? 검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준사법 기관입니다. 네, 예. 준사법 기관으로 사실은 판사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달리 이제 파면이 없었는데 이제 검사들은 이제 파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하느냐? 결국은 검사들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검사들을 위협하는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뭐 탄핵 정도로는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제 인사권의 가장 무서운 칼날인 이제 파면 제도를 도입해서 본인들이 좀 입맛에 맞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이제 정치 보복을 내란 정치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검사들, 움직이지 않는 검사들은 그냥 뭐 직무유기나 이런 걸로 뭐 올감을 써가지고 파면 때리면 검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정권에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법 개혁의 미명 아래 정권에 어떻게 보면 앞잡이를 만드는 그런 어떤 도구를 만드는 가장 저는 무서운 것이라고 보고 특히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이렇게 하겠다. 와, 저는 이게 완전히 인민 재판으로 나가는 저는 단계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안에 보면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대법관의 자격 기준을 판검사가 아닌 일반인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대법관 임명은 결국은 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그렇죠. 추천한 분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자격 기준에 이제 판검사가 있기 때문에 겨우 뽑을 수 있는 게 좌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이 판검사 기준이 없다면 자격 기준이 없다면 이제 막 뽑잖아요. 민변이죠 그러면. 예. 아니 저희가 볼 때는 민변도 아니고 네. 뭐 진짜 국가보안법 등으로 수사받은 그런 어떤 간첩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됐을 때 인민재판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맞아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결국은 대법원장이 이제 제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눈에 가시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즉 파기환송심은 명분이고 지금 특검법 등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압박을 가는 것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되면 정말 이재명 독재 국가로 되는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음을 좀 날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관 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은 일단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네. 청문회 자체는 진행을 하겠죠. 예. 그렇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대법원장은 6년이거든요. 그래서 2029년 말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임기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아니 아니, 조희대 네, 대법원장 연령 4년 때문에 연령 제한이 있어 4년. 아 4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거의 대부분의 임기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진짜 그러니까 그 인원을 억지로 늘리는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좀 판을 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나왔다라고 하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법조인 출신들이 중심적으로 그렇죠. 있는 이 법사위에서,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율사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오히려.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법조인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판판이 깨지는 모습들만 더 부각이 됐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 안 나오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지만, 민주당이 정말 자충수를 두고 있다. 괜히 이재명 후보가 왜 유죄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각인만 시키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이런 특검 법안들이 얼마나 날림이고 졸속이었나, 정말 정쟁을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저는 자백한 꼴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규모를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그때 규모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파견 검사 20명, 수사기간 최장 90일, 특별검사부 2명.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지적했던 모든 독소 조항들이 다 담겨 있는 지금 특검 법안을 또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얼마나 이 간악한 조직인가를 좀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검사를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까지 탄핵을 시킨 마당에 이제 와서 검사 파면제를 하겠다라는 것, 정말 이게 우리 법치를 뒤흔드는 저는 망국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저희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게 뭔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비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젠 정말 하나로 뭉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명하고 견제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TV에서 토론을 하다가 이거 너무 이렇게 오고 가다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민당에도 도움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히 선거 국면에 만약에 이런 어떤 이슈가 선거에 악영향이 주고 여론의 반응이 안 좋으면 민주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선거 국면에 이런 청문회를 한다,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한다는 게 자기들 다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이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가슴은 답답한데 공부도 많이 돼. 왜 저런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공부도 많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모 의원하고 이제 토론하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연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네, 사법부가 이렇게 굴복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법부가 일단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욱더 힘내시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론인데, 이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탓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성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심각한 상황을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걸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민당이 하는 것만큼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망국적 법안, 법치주의를 기본부터 훼손하는 이런 법안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압박을 가할 때 우리는 뭐 했냔 말이죠. 5월 1일 파기환송심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 후보 단일화에 매몰돼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거 국면에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있다고 어쩌쭉 하면서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의원 이제 조를 짜서라도 지금 예를 들면 국회 로텐데홀에서 단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론이 반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제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딱 그 맞는 예시가 생각난 것이 제 예. 대통령실 있을 때 양국법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양국법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찬반을 물어보니까 찬성이 60%, 반대가 40%가 나온 거예요. 예. 정반대로 양국법이 어떤 법인지를 설명을 한 다음 설문을 해보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40대 60으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막연하게 정치권에서의 그 인상만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50%가 같은 얘기를 하면 아무리 억지 소리라도 진실이 될 수가 있는 게 정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못한 거예요. 만약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그 법원이 재판 변경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호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호도란 표현이 딱 맞는 거죠. 그러면 그 호도되게 방치한 책임이 국민의힘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저희의 좀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안 돼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 선동적인 문구에 국가가 휘둘리게 만드는 이런 건 사실 견제를 못하는 저희 대안적 세력으로서의 그 자질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곱씹고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캐비넷 지금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쭉 한번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그렇죠. 그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요즘 듣기로는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섭외가 부쩍 좀 늘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 이유는 대충 알만한데 예 그렇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렇죠. 좀 여러모로 좀 알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